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줄여서 2017년까지 18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혜택이 사라지는 납세자들로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대기업들이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던 비과세 관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어서 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급한 개편보다는 탄력적인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들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을 치다에서 경치지 않고도 현명하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상으로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민주화법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대기업을 옥죄는 그런 규제 법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뭔가 침체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법안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너무 문어발식 확장이나 이런 거 많이 해서 이제 서민 경제나 좀 중소 상인들이 좀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재벌에게 성장 위주로 해서 몰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분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 이제는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 이행과 관련해 다양한 경제민주화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 6월 임시국회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NNL 논란으로 묻히는 듯 하더니 회기 막바지에 부랴부랴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법 여전히 재개의 반발이 크고요. 찬반의 갈등도 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민주화법 재개에서는 과잉 규제다, 과잉 입법이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재벌 개혁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다 하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경제민주화라는 그 개념이 이제까지 전개되어 온 그 면을 보면 이것이 처음에는 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보였다가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재벌에 대한 개혁 이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재벌 개혁이라고 이렇게 아예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해에 더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라는 것이 민주화라면 거기에 어떤 민주화라는 건 우리가 독재에 대한 반대 개념을 이해하니까요. 그러면 그 경제를 독재로 이제 본다는 건데, 그럼 경제의 주체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경제 주체인데, 그러면 누가 도대체 독재자이길래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잘 이제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벌이 경제에서 독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를 해야 된다면 결국 이것은 재벌 민주화다. 그리고 재벌 개혁이다. 아예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국민들이 더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번에 발의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 입장을 가지시는 거죠? 그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있는데요. 그 경제의 원리에 민주화의 원리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경제라는 단어와 민주화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적인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고, 재벌 개혁이라는 것을 경제민주화법으로 포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박 교수님은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사실은 전문 용어입니다. 일상 용어가 아니죠. 플라톤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원래 시장의 경제학에서는 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없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네, 제가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 전에 우리 한 의원님이 아주 일상적으로 저희가 경제민주화에서 오는 혼돈,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예.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혼돈을 사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제가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플라톤이 시장의 우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던 용어들로 잘못 해석해서 개념을 잘못 받아들일 때 예. 생길 수 있는 현상이죠. 경제와 민주화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아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걸 경제와 민주화라는 일상 용어를 합쳐서 경제 민주화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니까 경제 독재의 반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가 나온 전문 용어로서의 경제 민주화의 어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일본의 재벌 해체에서 나왔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썼고요. 독일의 콘체론 해체 때도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일부 특정한 가문에 의해서 경제력이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 민주주의의 토양으로서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썼고요.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특정 가문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 소유 집중이라고 합니다. 소유 집중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대규모 기업 집단을 우리가 재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벌이 해체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업 집단 자체는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특정 가문에 의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이 더 이상 소유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콘체론 해체도 마찬가지 의미고요. 미국에서도 20세기 초에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머니 트러스트, 락커펠러 패밀리나 이런 몇 가문에 의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났을 때 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세력들이 연대를 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경제 민주화 또는 경제 민주주의라는 말은 아주 밀접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나라에서도 경제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라는 의미가 그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그 핵심에는 잘못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견해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경제력 집중의 방지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토론, 오늘 아주 긴장감이 넘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경제민주화법 주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김다정 캐스터. 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법 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그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경제민주화가 결국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구체화되고 입법화되어 가면서 갈수록 그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개에 달합니다. 정미를 통과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있고요. 아직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은행법 등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법안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쟁점마다 판단이 모호하고 이 경영 위축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법안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요. 바로 엊그제였죠. 26일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기업 CE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여야 간 공방을 거듭했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기존대로 제5장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담는 대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CEO 연봉 공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의 실효성과 이 재계 위화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임원 보세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자는 개정안을 정무위에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하도급법 중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핵심 내용으로도 꼽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업무 보고를 통해 6월까지 하도급 대금이 부당한 단가이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서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무위에서도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반기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서 경제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경제민주화 논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을 쳐주시죠. 네, 김다정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김다정 캐스터와 함께 이번에 경제민주화법이 담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사였던 이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당초 5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만으로 부족하니까 3장인 경제력 집중업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5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두고 전륜발이 입법이다 비난도 있고요. 재계에서는 또 반대 입장이 있죠. 여전히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일감 몰아주기 법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경제민주화 법이라는 게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 법이라는 게 공식 명칭이 그렇죠.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뭐냐면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것과 그 다음에 그 재벌의 어떤 오너의 그 사익 편취 행위 이 두 개가 지금 있는 건데요. 공정거래법의 원 취지는 그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벌 오너가 그 자신의 어떤 회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한다. 이거는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부당한. 근데 다만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회사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면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 기업 간에 일어나는 거래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래도 있고. 그런데 이 거래들을 그 외양상으로 봐서 무엇이 어떻게 그 재벌 총수의 사익이 편취되는 것이냐 이 판단을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내용은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회사법에 의해서 처벌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역 기피자는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해야죠. 그런데 이 정신병을 핑계로 해서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국가보안법으로 그러면 처벌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법으로 처벌할 내용을 공정거래법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이중처벌이다. 이중규제다. 그리고
법의 원리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규제로 보는 것이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박 교수님은 지금 뭐 웃고 계신데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해를 한 의원님 같이 하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그랬고요. 먼저 왜 그럼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도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예. 특별히 법을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 SI, 물류 같은 회사를 재벌 총수나 총수일가나 2세가 설립을 하거나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상장 회사죠, 주로 것들. 그런데 일감을 몰아줘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우는 것을 통해서 불법적인 편법적인 사실상을 증여를 하게 되고요. 이 불법 편법 증여된 돈을 가지고서 그룹 정체를 승계하는 세습에 악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만 들자면은 예. 감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그 정의선 부회장 부자가 10년간 글로비스를 통한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 차익을 주식 이득이죠. 주가 상승에 의한 이득을 2조 원을 올렸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한 16년간 역시 2조 원의 주식 가치 상승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른바 총수 일가에 의한 편익, 터널링이라고 우리 흔히기도 하고요. 우리말로 사익 편취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터널링과 사익 편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열사 A와 B가 있을 때 총수 일가의 지분율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사 A의 총수율 극단적으로요. 예. 계열사 A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0%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계열사 B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100%입니다. 그럼 사업 기회를 A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B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윤이 100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열사 A가 수행했다면 총수 일가는 배당을 거의 못 받는데 여기서 100을 수행을 했을 때 100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익 편취고 이걸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터널링을 위한 사익 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 거래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23조의 위법성 기준으로는 이러한 사익 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 거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조건으로 거래해도 됩니다. 예. 또 그리고 경쟁 저해성을 만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익 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 거래이지 수혜기업의 경쟁 저해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 상대자를 나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꼭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23조의 위법성 기준과 위치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경쟁 저해성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우리가 만연하고 있는 이런 사익 편취를 규제를 못했다. 이게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민주화 법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지금까지 일감을 준 기업이었습니다. 일감을 준 기업은 주주들은 그죠? 사업 기회를 잃어서 손해를 본 것뿐만이 아니고 과징금까지 물어내야 됩니다. 수혜를 받은 기업과 가장 큰 수혜를 본 총수 일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저희가 이것은 이제 법이 적용돼야 될 문제인데요. 그 법이 적용될 때에는 그 법이 갖고 있는 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영미 쪽의 법안은 이제 법이 그게 관습법으로 이제 체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거래라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 상거래가 어떤 그 관행을 타고 그것이 이제 자생적 질서로 이제 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거래 내부 안에서 도덕성, 그러니까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덕적인 부분은 저희가 섣불리 그걸 법의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벌들의 사익 편취 행위는 저희는 이제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법으로 분명히 처벌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감을 몰아줬는데 그 일감을 몰아준 것이 경쟁력이 있어서 몰아줬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저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의 그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어떤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재벌 총수가 그 지분을 팔면은 양도세를 매기든지 또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으면 뭐 상속세를 매기든지 그러니까 그 재벌의 그 수익이 예를 들어서 실현되는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거래 자체를 놓고 너는 이것은 이제 보나 마나 너는 뭐 도둑놈들이니까 뻔한 거야. 너희 안 봐도 비디오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아예 규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거래를 이제 그런 틀로 보겠다.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건 처벌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거래들이 계열사 간의 거래가 이것이 부당한 거래인지 정당한 거래인지를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그 공무원 월급 받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그걸 밝혀야 되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거래되는 건 다 그렇게 보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예.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이 개정된 법에 불만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될지 안 될지가 정해집니다. 즉 이렇게 그러면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고 시행령으로 많이 법이 넘겨버린 이유가 뭐냐? 재벌들의 로비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사실 규제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활동을 전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일감을 몰아주거나 내부 거래를 하는 두 기업들 간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규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글로비스에 일감을 주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이 주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대부분 100% 자회사입니다. 100% 자회사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턴홀링의 문제도 없고요. 자회사가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을 하는 적정한 요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자는 의미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분율 규제를 제3장에 단순하게 넣으면은 가장 명료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량적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했을 때는 또 좀 선의의 정량적 수치는 아니죠. 지분율이라는 것이 계열사 A가 계열사 B에게 일감을 준다고 할 때 총수 일가의 지분율 A가 예를 들어서 20%다. B는 30%다. 그죠? 그럼 10%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5%를 우리가 탈러러블한 레이블로 보자고 하면은 5%를 처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일정한 숫자를 30% 아까 정해놓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터널링, 즉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흐트리는 범죄입니다. 이런 것을 막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더 돋보다주기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단순 명료한 규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규제를 굳이 안 하고 지금과 같이 조금 더 불명확하고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23조보다는 진일보에 있다는 면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군산대학의 경제학과 이유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경제민주화법 입법이 계속해서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이 경제민주화 입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우리 사회에 합의된 의제였고 또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으니 이제 국회나 정부가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된 입법의지가 있는지 참 우려가 됩니다. 그 개혁 과제에 관한 입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추동력이 확보되어야 성사되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경제 현실에 대한 부합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요건은 지금 어느 정도 이 경제와 민주화 입법 관련해서 갖춰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그 저항이 크고 이 저항 세력들이 국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들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서 과잉 입법이다 하는 뭐 재계 반박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글쎄, 과잉 입법이라고 하는 건 다소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법안들은 이제 모두가 잘 알듯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고 예. 구체적으로는 그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내용의 그나마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예. 그 여야 간 합의된 그 최소한의 법안들조차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예. 그 과잉 입법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정의, 해석도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점들은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좀 정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서민들은 이제 민주화의 개념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정치 민주화의 과정을 직접 함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민주화도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쉬운데요. 예. 과도한 경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많은 경제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고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해내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그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의 억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그 재벌 개혁 과제나 또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현안 과제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예. 그 경영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집중으로부터 또 노동자의 권익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회복 노력이 이제 또 하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 있어서 예. 경제 권력에 의해서 이제 분배가 왜곡되는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과 또 그로부터 배제된 그 사회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이제 경제민주화의 그 분류로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요. 군산대 경제학과 이영 교수와 함께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숭실대 법학과의 전삼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 학계 재개의 반박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많으시다고 하시는 글을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이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예. 정부가 이제 입법을 통해서 법의 힘을 빌어서 더욱 강력한 힘으로 대기업의 거래를 통제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물론 이제 대기업 거래 중에는 나쁜 거래도 있고 좋은 거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쁜 거래는 이미 현행법으로 다 통제가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것이 실행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입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가지고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을 하게 되면 나쁜 거래만이 아니고 좋은 거래도 통제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법이 너무 강하면 예. 거래가 위축이 되고 그것은 경제가 위축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경제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이번 경제민주화법이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또 좋은 풀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입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거라도 위축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경제 위축을 가져오게 돼서 이번 경제민주화법은 그러면서 볼 때 우리 국가 경제에서는 좋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가 좋지 않은 현실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우리 경제를 더욱 좀 위축시킬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사실 경제민주화는 국민적인 열망이다. 재벌 중심의 시장 권력화. 이제는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경제민주화법은 최소한의 내용이다. 라는 주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 경제민주화법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금 재벌 중심의 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정서상으로나 또는 그 실무에서 재벌을 견제할 필요성, 또 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저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재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 입법을 주도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이러한 국가 지도자들이 이러한 양면성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활용해야지 국가 운영이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법이 이러한 재벌들이 그동안 통제하는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만 우리 경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경제민주화법은 전혀 없었던 통제를 이제는 최소한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재벌에 대한, 특히 경제 집중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시장 집중, 일반 집중, 수입 집중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시장 집중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 전문가 눈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강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이라든가 하도급법, 금융관리법 등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민주화법이 재벌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경제민주화법이 최소한의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정 편의주의를 침해시키고 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또 정치권도 입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간섭도 높이는 이런 결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숭실대 법학과의 전사면 교수와 함께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서 의견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또 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또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사실 지금 세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뭐 좀 이게 시장에서는 좀 뭐 당연히 갈 길이긴 하지만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재벌 개혁이 계속 후퇴했습니다. 그 86년에 늘 비슷한 논리였죠. 네, 뭐 경제가 좋을 때는 경제 좋은데 이래서 되겠느냐. 경제가 나쁘면 경제가 나쁜데 재벌 개혁해서 되겠느냐. 항상 이런 논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근시안적이고 대증적인 문제만 지금 집중을 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정말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소기업자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지금 암 걸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암 환자에게 수술을 요하는 암 환자에게 지금 수술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수술할 때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그리고 좀 참았다가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늦추자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부 3.0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증적이고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대응할 것 해야 됩니다. 기업도 거기 대응할 것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닦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도 병행을 해야죠.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할 만큼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정부,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독일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나온 개념이다. 영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일본 전후에서도 쓰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대에 따라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시장 경제하고 맞지가 않다는 시장 경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 또 그것이 정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사실은 조치입니다. 그게 왜 그럼 지금이냐? 경제가 우리가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재벌이 더 이상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거의 통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벌이 우리 사회에 법원이라든지 정치권, 관계, 학계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고 그런 경제력 집중이 된 상태에서는 재벌이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들, 주식회사 제도라든지 사유재산권 제도라든지 분식회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을 했을 때 적정한 제재가 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잘못된 재벌 구조를 바로 잡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은 시장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질서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시장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거.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좀 더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법과 체제가 확립이 됐었습니다. 독일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체제의 를 따라서 성장한 게 아니죠. 예. 재벌과 정부 주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로 반듯한 시장 경제를 하자고 지금 말을 하려면은 그 시장 경제 체제에 필요한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재벌 교육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것이 재벌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를 정치적인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재벌 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건설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반론 드릴게요. 저는 뭐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00% 동의하는데 다만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자생적 질서들이 그 축적이 되면서 하나의 그 관습화되고 그 법이라는 것은 그 관습을 사실상 그 수용해주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그 사회적으로 스무스한데 우리나라의 그 이 법은 그 지금 만드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이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말이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말 레지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 가져야 할 원리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듭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직전에 공정거래법 직전에 지분율이 30% 넘어간 총수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는 건 네가 해명해야 된다 아니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놓고 네가 죄가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의 원리로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법과 제도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그 자생적인 어떤 질서를 수많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진화가 돼야 된다. 진화되지 않은 법과 질서를 만드는 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뭔가를 계산을 해서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그걸 설정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자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것이 옳다면 네, 한 가지 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은 그동안 수많은 법과 제도와 이런 걸 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하경제 왜 이렇게 지하경제를 놓습니까? 결국 이게 그 시장의 관습에 따라가지 않는 어떤 그 이념에 사로잡힌 어떤 법과 제도라는 것들이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관습을 포용한다는 것은 어떤 영미적인 그 관습법적인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영미와 같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 않고 후발적인 나라들은 오히려 법 제도를 잘 만듦으로써 따라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질서 자유주의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제도는 우리가 문화와 차이점이 뭐냐면요. 법 제도라는 것은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이 천천히 형성이 되는 것이죠.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반복된 것이 문화가 되는 것인데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잘 안 된 것은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법 제도가 잘못된 법 제도를 바르지 않은 법 제도를 만들어서 고치지를 못한 것이지 법 제도라는 것 자체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재벌 규제를 우리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벌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벌 규제, 터널링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고 했을 때 재벌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 없는 법과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막자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독일의 그 법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문법이죠. 그 영비법은 관습법이고요.
사실 많은 그 경제학자들과 법학자들은 그 시장의 질서는 관습법이 더 맞다고 합니다. 왜냐 성문법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나폴레옹 법전 한번 보세요. 그 글자 하나하나 틀리지 않게 딱 이렇게 판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아니 많은 그걸 거를 그렇게 단순시키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인문학 쪽에서 충분히 이야기 그거는 아니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화시키신 거고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그 법학자들이 말할 때 법 철학에 의하면 법이 되는 것이 있고 법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원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도덕 감정에 동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뭘 계산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법을 만든다. 보세요. 우리 교통문화가 우리나라 교통질서가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요. 우리가 교통법이 없나요? 교통법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구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의 교통문화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 나라들은 차가 먼저 있었고 그 차들이 다니면서 일어났던 모든 교통의 어떤 자기들의 도덕들이 하나의 그 교통법 체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는 교통법을 만들고 이 법에 의해서 차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교통의 문화라는 거, 운전 문화라는 게 관습이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그 레지슬레이션을 해갖고 의원들이 그걸 만들어서 계산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그 수많은 그 관습들, 관행들을 다 이거를 물리치고 이대로 해라 해서 된다면 벌써 됐어. 우리나라는 벌써 잘 살았어야죠. 그렇게 됐죠. 지금 말씀하신 예, 교통법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가 교통이 무질서하고 법 질서가 없고 문화가 안 됐을 때 교통법이라는 법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정한 유인과 강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통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미국 다니는 것보다 길 건너 다닐 때요. 무단횡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운전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물론 꼬리 물기 아직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교수님께. 교수님 운전하실 때 네. 교통법규 다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운전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전 때문에 교통에 조심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다 외워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교통법을 잘 지키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운전과 교통 문화가 축적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교통보험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건 법이 바로 그런 문화를 축적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내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많이 얻기 위해서 무정부주의자 내지는 무법주의를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해서 그것이 되는 관습으로 것이지. 내버려 두자는 뭐 사람들이 어떤 약육 강식으로 가자는 아니죠. 말씀이세요? 운전하는 순간에 법을 다 머리에 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법을 작동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거나 이야기하실 때 네.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교통법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법을 외우고 그럼 미국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관습법 나라에서 법을 다 외우고 다닙니까? 판례가 그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례를 외우고 다닙니까? 판례법이라는 게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변호사들 결국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토도스한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게 법과 아니죠. 제도라는 것에 대한 경제학자나 법학자들이 이해하는 유인 체계로서의 법과 제도고 그것은 빨리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오토독스하는 이해예요. 그거를 지금 정면 부인하시고 모든 것을 아니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법이라는 현실을 그냥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현실에서 최소한입니다. 기득권자들을 위한 말씀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법이라는 건 결국 문화적인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쓸데없는 그런 논쟁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구체적이고 적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비적시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논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교육법이 그동안에 정부에 의해서 평준화 교육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에. 평준화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부동산법 항상 머리 좋은 교수님들하고 머리 좋은 정치들이 항상 달라붙었어요. 관료들이.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바람직하게 됐나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 만든 겁니다. 규제와 법을 잘못 만든 겁니다. 지금 만드는 법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우리나라 재벌 규제 그런 많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거는 치명적인 자만이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거래들을 재벌 규제 지금 역사를 쭉 설명을 해드릴까요? 왜 안 되는지? 일어나는 거래들을 내가 다 알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 만들면 이해 당사자들이 그 법의 규범을 받아야 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 규범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려는 노력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는 시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시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저 시장의 기초를 만들자는 법안들에 겁니다.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양 두 분의 지금 의견이 조금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좀 잘 반영해야 되겠다. 또 한 분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이정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기를 뭐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한 1분씩만 제가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네,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 의미를 의도적으로 사실 저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민주화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정치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기초가 되고 시장 경제 질서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람직한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고 그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정치민주주의도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를 위해서 지금 재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를 해치고 있고 정치민주주의마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 내용이고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제와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 기본 정치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우리 재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대기업 때리기다 또는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손해를 볼 재벌들에서 하는 국민을 선동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법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해나가면은 이런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한 편집위원님, 한 1분 마지막 정리 발언해 주시죠. 네, 그 경제 민주화라는 그 개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가 이것이 재벌을 타겟으로 하면 경제 민주화 되는 거냐 저는 묻고 싶고요. 그러면 재벌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면 그럼 노조는 안 그러냐? 대한민국 노조 세계 최강의 노조입니다. 예. 정치 영향력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럼 왜 노조는 경제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냐는 거죠. 노조가 갖고 있는 권력은 그럼 어떻게 분산돼야 되느냐? 그러면 정부는 그럼 어떻습니까? 정부가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부 독점이죠. 이거는 민주화 대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공기업들의 비효율 이런 것들은 민주화 대상이 아니냐. 그러면 경제라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민주화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개념이 잘 서질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재벌들의 어떤 독점, 재벌들의 폐해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만 그 재벌들은 진화시켜야 할 대상이고 그 민주화의 대상은 반드시 재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노조도 민주화돼야 됩니다. 정부 공기업도 민주화돼야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대해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좀 다른 시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아마 같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민주화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때에 살아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한 방향으로 흘러서 무조건 개혁을 해야 한다거나 기존의 것을 단죄하려는 시도로만 적용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경제민주화란 어느 한쪽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를 인정하고 그 관행을 좀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재계와 정계 모두 명심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